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6화의 메인 테마는 바로 왜구입니다. 왜구는 보통 명사로 말하자면 그저 일본의 해적들 정도로 직역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14에서 15세기에 집중되어 있던 해적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그저 단순히 한국과 중국을 약탈하는 평범한 바다 위의 도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 범국제적인 마피아 범죄 조직이었다는 거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약탈을 일삼으면서도 일종의 기업처럼 무역에도 종사하는 형태로 움직였으며 일본 내 지방 다이묘들과도 결탁해 당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는, 여기에 거의 군대에 준하는 조직과 체계까지 갖춘 국제 범죄 기업 조직이었죠. 주로 남조에서 왜구들을 양성하고 지원해 주었고, 고려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왜구들을 통제해달라고 해도 당시 가마쿠라 막부는 북조였던지라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조직이 매우 확대되어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 등 다국적으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깡패 조직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마피아가 그냥 깡패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퍼뜨리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듯 왜구들도 검은 돈을 만질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왜구가 되었습니다. 5화에서 말씀드렸듯 당시 이제 갓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한 시기에는 일본이 북조와 남조로 분열되어 있었고 지방 분권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중앙 지배력은 매우 약하고 왜구들이 창궐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이 왜구들은 주로 쓰시마섬, 이키섬, 규슈섬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들에서 고려와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해류와 바람에 따라 한반도의 동해안을 약탈할 수도 있고 중국과 고려 사이 황해안 일대를 종횡무진 누빌 수가 있었습니다. 황해의 해류를 타면 중국 동남해안과 고려 서해안을 양옆으로 털어먹을 수도 있었죠. 왜구의 첫 타겟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고려였습니다. 왜구들의 약탈이라면 주로 고려인 남쪽 해안 지방이 피해가 심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남쪽 해안 지방의 피해가 극심했기도 했지만 점점 내륙으로까지 들어왔고 한반도 북부까지도 진출해 약탈했었죠. 그 딱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점이 바로 1350년입니다. 1350년부터 이상하게 왜구들이 약 100여 년에 걸쳐 한반도 국토를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를 휘잡게 됩니다. 1352년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 2년간도 왜구들의 노략질의 빈도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주로 바닷가 말이 주된 타겟이었어요. 공민왕 즉위 연도에만 수차례 왜구들의 침입이 있었고 심지어는 인천까지, 황해도까지도 바다를 따라 올라왔었죠. 이런 수차례의 침입에 따라 왜구들도 고려의 경제적 교통로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버렸고 1354년에는 무엇이 표적이 되었느냐? 바로 조운선이었습니다. 조운선이 뭐냐고요? 남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수도인 개경까지 실어 나르는 세금 운반선이었습니다. 세금을 노리니 그만큼 왜구들이 뺏어가는 경제적 양이 어마어마했고 고려의 피해는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고려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싸우긴 했습니다. 그저 졌을 뿐이죠. 1358년 고려 선박 300척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고요. 이에 공민왕과 고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 내륙으로 이주를 장려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해안가 마을을 비우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구들의 침입이 잦은 것도 문제고 설령 오지 않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함에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1360년대에는 북방의 홍건적들까지 침입해오면서 고려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는 이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1364년에는 세금 조운선 호위 병력을 별도로 붙였는데 고려 장수들이 왜구들을 맞닥뜨리고는 도망쳐버리고 80척 중 60척이 침몰합니다. 왜구들을 상대로 몇 번 이기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바다 위에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내륙 지방까지 약탈하러 온 왜구들을 산골 깊숙이 유인해 토벌하는 수준이었지 근본적인 전쟁의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69년에는 중국으로까지 왜구들의 공략 범위가 넓어져 특히 산둥반도 일대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딱 인천과 황해도 서해안 털고 산둥반도까지 털고 오면은 왜구들 입장에서의 최적의 코스였겠죠. 당시 중국 명나라를 건국한 명나라의 1대 황제 홍무제 주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죠. 왜구들이 중국의 근심거리는 되지 않겠지만 고려를 소란하게 만들까 우려된다. 하물며 왜놈들이 10년 넘게 바닷섬을 휘젓고 다녀 고려 왕국의 모든 사정을 다 세세히 알고 있으리니 이것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왕이 그들을 물리치려 할 경우 깊은 해저와 높은 보루 및 충분한 비축물자가 없으면 사방에서 원병이 오더라도 적들의 예봉을 꺾고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공민왕은 왜구들을 격퇴하지 못하는 사령관들을 엄히 책임을 물어도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고려의 군대는 그다지도 최약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사벌 군벌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약체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성계 등의 동북면 군대와 고려의 중앙군도 북방의 이민족들과 육군으로 이 기병과 보병으로 썰 때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다만 고려는 수군이 지나치게 약했던 겁니다. 아니, 별도의 수군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아예 전함과 배 위에 싸우는 병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대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별도의 독립된 수군 전문 병과가 없었던 거죠. 마치 처음 전투기들 생겼을 때 별도의 공군이 없는 채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말이죠. 1374년 그간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이희장수와 정지장수가 공민왕에게 수군을 별도로 만들어 수전에 특화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정지는 공민왕에게 내륙에 사는 백성은 배를 부리는데 익숙하지 못하니 왜구들을 맡기 어렵습니다. 바닷섬에서 나고 자랐거나 해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만 등록시켜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휘하게 하면은 5년 내에 바닷길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공민왕은 이희와 정지에게 이르러 초야에 묻힌 이희도 이러한데 백관이나 위사 중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없느냐고 했다죠. 수군 특별 양성에 대해 공민왕은 최영 장군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최영은 수군에 특화된 별도의 군대보다는 고려의 전 군대가 수군에 투입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전함 2,000척을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시 고려 수군이 갖고 있는 배가 전부 다 합쳐서 100척 내외 정도였을 때 최영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죠. 공민왕은 고려의 전 병력을 수군으로 만들 수는 없었고 2,000척까지도 전함을 만들 수도 없었으나 이희, 정지 등의 제안에 따라 수군을 육군 소속이 아닌 별개의 부대로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양을 키우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초반엔 왜구들에게 계속 깨지기만 합니다. 공민왕이 고민하던 중 1374년 외선 무려 350척이 경남 하포로 들어와 고려군 5,000명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병사가 5,000명이 죽었으면 희생된 민간인 수는 훨씬 더 많았겠죠? 하포 전투에서 유례없을 정도의 대패배를 겪은 이 시점에 아직 고려 수군이 제대로 갖추어주지 못한 이 시점에 공민왕이 살해를 당했고 어린 우왕이 3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왜구들의 횡포는 여전했고요. 우왕 2년이었던 1376년 늘 그렇듯 왜구들이 2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전라도 해안가를 약탈한 후 내륙으로 진입, 이후 충청도까지 북상합니다. 고려군은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밀리기만 하고 있었죠. 이에 최영 장군은 당시 환갑의 나이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전장에 나서고 싶다며 자처했고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늙은 몸을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지금도 환갑이 결코 젊은 나이도 아닌데 하물며 고려시대 환갑은 나이 노장 중에 노장이었던 겁니다. 최영은 지금의 충남 부여군에 있는 홍산에서 절벽 위에 있던 왜구들과 싸우는데 이때 최영 장군은 정예 부대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맨 앞에 있는데 어느 병사가 안 따라올까요? 맨 앞에 있다 보니 당연히 적의 표적이 되었고 최영은 전투 중 입술에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입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에도 당황하지 않은 최영 장군은 화살을 뽑아 그대로 다시 화살을 날려 적을 쏴 죽이고 분전하여 홍산에서 왜구들을 무찌르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홍산대첩이며 이미 최영 장군은 고려 내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베테랑 장교였지만 홍산대첩의 승리를 계기로 구국 영웅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홍산대첩에서 적군과 아군의 수 그리고 사상자 수는 불명확하지만 왜구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 추정됩니다. 애당초 이 20척만 가지고 왔잖아요. 따라서 대첩이라 불릴만한 규모의 전투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대첩이 붙는 건 노장의 몸에도 불구하고 선두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활약한 최영 장군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공덕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홍산 대첩에서 최영이 보인 맹렬함 때문에 이후 왜구들 사이에서는 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최영뿐 이런 말들이 돌았다고 하죠.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최무선입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었고 이후 고려 및 나중에 조선까지도 수군들의 수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 바로 화약을 개발해내는데요. 우선 화약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중국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화포를 만들 수 있는 국가도 중국이 유일했죠. 중국은 아주 소량으로 화포를 외국에게 대여는 해주었으나 화포를 제작하는 기술만큼은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화약에 관심이 많던 최무선은 엄청난 양의 공부와 연구, 끝없는 시행착오의 실험, 인맥을 총동원한 중국 지인들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끝끝내 화약 만드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고려 정부는 처음에는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으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1377년 우왕 3년 이 고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통 도감을 설치합니다. 화통 도감은 화기 제조를 위한 임시 관청으로 최무선의 주도하에 화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포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3년 후 1380년 때마침 약 500여 척의 외구 선박들이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500척은 정말 이때까지도 없을 만큼 유례없는 대규모 왜구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직 남북조로 나뉘었던 일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남조는 규슈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고, 여기서 쫓겨난 사무라이 세력들이 왜구들과 결탁해서 작정하고 고려로 넘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구들은 이 500척의 함대를 지금의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사이 진포라는 곳에서 정박시키고 내륙으로 약탈을 하러 떠납니다. 그렇다면 정박해 있는 500척의 배에는 최소한의 수비 병력밖에 없었을 텐데, 이때 최무선이 1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가 그간 개발해두었던 화약통을 실험했고,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500척 함대 괴멸. 비록 비어있는 배였지만 500척을 박살낸 건 아주 큰 성과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선이 전부 없어지니까 내륙으로 노략질하러 떠난 대규모 왜구들이 못 돌아가고 한반도 국토 내에 갇혀버리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려 곳곳으로 유린하며 약탈을 일삼습니다. 충청도 털고 경북 털고 지리산 쪽으로 내려와 또 털었죠. 고려 조정은 고려 군부 최고 장교 9명의 원수들을 왜구 토벌에 보냅니다. 병력이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려의 정규군이 지금의 경남 함양 사근 내역에서 대패배를 해버립니다. 우왕은 최영의 추천에 따라 최강 군벌을 소유하고 있던 이성계의 부대를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이성계의 부대는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이성계가 지휘하는 이 사적 군벌 느낌이 강해서 처음부터는 투입시키지 않았으나 이제 별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성계는 지금의 전북 남원인 황산에서 고려시대 왜구와의 최종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전에 들어섭니다. 이성계는 보병이 왜구들과 맞붙는 사이 기병대를 이끌고 크게 돌아 왜구들의 후면을 공격했고 난전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왜구들이 고지대로 도망칩니다. 그래도 고지대를 선점한 왜구들은 아래에 있는 고려군에게 화살을 퍼부으며 방어하고 있었죠. 이성계가 부하 장교들에게 왜구들의 추적 임무를 주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가파른 절벽길이라 진군이 힘들다고 하자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를 보냈답니다. 이방과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거길 올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라고 하자 답답한 이성계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파른 길을 올라가 길을 뚫습니다. 다시 한번 격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왜구적장 아지발도가 눈에 띈 겁니다. 활의 신이었던 이성계는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아지발도의 투구를 떨어뜨렸고, 아지발도가 당황한 틈을 타 이성계의 의동생 이지란이 아지발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적증을 잃은 왜구들은 도망치다가 반 이상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살아 도망치는 왜구의 수가 고작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왜구 전쟁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황산 대첩이었고 사실상 보스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산은 삼국시대 백제의 계백이 신라의 김유신과 싸운 황산벌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로부터 다시 3년 후였던 1483년 120척의 왜선이 또 쳐들어왔다가 남해안 관음포에서 정지 장군이 이끄는 47척의 고려 수군에게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공민왕 이래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군 양성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예 수군을 조직해냈고 늘 털리기만 하던 고려 수군이 이제서야 빛을 발했던 겁니다. 이로써 고려시대 왜구들은 한동안 고려를 침공해오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부활은 했지만 과거처럼 그 정도 노략질은 더 이상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